강태준 씨 아드님 지호군은 사흘 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날 당신이 거절한 50통의 전화 기록입니다. 스위스 출장을 다녀왔다고 믿는 강태준은 아내와 아들이 공항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부터 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머문 곳은 스위스가 아니라 내연녀와 함께한 강원도의 최고급 스키 리조트였다. 같은 시간 그의 아내 윤서아와 7살 아들 지호는 폭설 속 산장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태준이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한 50통의 전화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 씨 아드님 지호군은 사흘 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날 당신이 거절한 50통의 전화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회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인천공항에서 곧장 회사로 돌아온 태준은 아직 검은 캐시미어 코트조차 벗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비서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 윤수아는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오늘 들어오는 거 알았잖아. 비서가 대답하지 못하자 그는 더 언성을 높였다. 지호도 학교 방학이라며 적어도 애는 공항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는 가족 전담 변호사 박정우가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3장의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망진단서, 사본 이혼 소장 준비 서류,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었다. 태준은 한참 동안 글자를 읽지 못한 사람처럼 그것들을 내려다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나한테 장난합니까? 정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태준이 종이를 손끝으로 밀어내며 말했다. 지호가 왜 죽어요? 사흘 전에 영상통화했을 때 멀쩡했는데 그 영상통화 이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요? 폭설로 산장이 고립됐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혈색이 사라졌다. 그럼 서아는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정우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어졌다. 그는 통화기록 첫 장을 태준 쪽으로 돌렸다. 빨간 표시가 된 숫자가 줄마다 반복돼 있었다. 발신자 윤서아, 수신자 강태준, 연결되지 않음, 거절, 다시 발신, 다시 거절. 정우가 낮게 말했다. 연락했습니다. 50번 넘게요. 태준은 종이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이었다. 그러다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면서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후 4시 12분, 4시 18분, 4시 27분, 5시 3분, 5시 11분. 그 시간들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그날 저녁 리조트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셨고 최유라가 창밖에 눈을 보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웃었으며 유라의 아들 민우가 벽난로 앞에서 장난감을 펼쳐놓고 놀고 있었다. 서아의 이름이 화면에 뜰 때마다 그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태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화를 못 받은 것뿐입니다. 회의 중이었어요. 정우가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50번 모두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문자도 왔습니다. 난 확인 못했어요. 음성 메시지도 3개 남았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정우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잡음 사이로 서아의 숨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무엇인가를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 멀리서 아이가 기침하는 소리. 그리고 애써 울음을 삼키는 서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준 씨, 제발 전화 좀 받아. 지호가 숨을 잘 못 쉬어. 차를 꺼내야 하는데 긴급 시동 인증이 당신 휴대폰으로 가. 제발 한 번만 받아줘. 태준은 갑자기 손을 뻗어 노트북을 덮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만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언제 녹음된 겁니까? 사흘 전 오후 5시 41분입니다. 바로 그 시각 태준은 유라에게 웃으며 샴페인을 따라주고 있었다. 사흘 전 아침 윤서아는 현관 앞에서 남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다가 손을 멈췄다. 결혼한 지 8해가 지나면 작은 거짓말은 냄새처럼 느껴지는 법이었다. 태준은 스위스로 간다고 했지만
평소 해외 출장을 갈 때 쓰던 여권 케이스가 서재에 그대로 있었고 겨울용 해외 로밍도 신청하지 않았다. 서아는 알고 있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다만 묻지 않았을 뿐이었다. 며칠이나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묻자 태주는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3일. 거래처 쪽에서 일정 바뀌면 하루 더 있을 수도 있고 지호가 오늘 저녁에 전화하고 싶다던데 이번엔 안 돼. 중요한 협상이라 시간 없어. 영상통화 5분도요. 태주는 귀찮다는 듯 숨을 내쉬었다. 서아야, 내가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서아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은 오히려 지나치게 태연했다. 그래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렸다. 그때 방문 틈으로 지호가 뛰어나왔다. 아빠 스위스에서 눈 많이 와. 태주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많이 오겠지. 그럼 사진 찍어와. 나도 눈사람 보고 싶어. 알았어. 아빠 선물도 사올게. 지호가 활짝 웃자 서아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이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태준 씨, 이번 주말엔 휴대폰만큼은 꼭 켜둬요. 산에 가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은 늘 걱정이 너무 많아. 태준의 차는 인천공항이 아니라 강원도 평창으로 향했다. 2시간 뒤 그는 외부 손님 출입을 제한한 최고급 리조트 별채 앞에서 최유라를 맞았다. 유라는 하얀 패딩에 모피 장식 모자를 쓰고 있었고 9살 민우는 새 스키 장비를 든 채 눈밭을 뛰어다녔다. 정말 여길 통째로 빌린 거야. 유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자 태주는 별일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다. 사람 많으면 당신 불편해하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라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태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빠와 여행도 가고 크리스마스에 가족 사진도 찍는데 민우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태준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특히 유라가 민우도 언젠가는 자기를 챙겨주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을 때부터였다. 그는 민우의 친부가 누구인지 한 번도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태준은 그 애매함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민우가 눈밭에서 미끄러지며 웃다가 무심코 아저씨 이것 좀 봐 라고 외쳤다. 순간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바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우야, 태준 아빠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태준은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함을 짚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같은 시각 서아와 지호는 오래된 산길을 따라 어머니가 남긴 작은 별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지호는 뒷좌석에서 창문에 붙어 눈 덮인 소나무를 바라봤다. 심장에 가벼운 선천성 질환이 있어 격한 운동이나 심한 추위에 오래 노출되는 것을 조심해야 했지만 평소에는 또래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아는 약과 휴대용, 체온계 보조 배터리, 작은 담요까지 평소보다 2배로 챙겼다. 별장 차고에는 몇 달 전 태준 명의로 등록된 사륜구동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원래 회장인 시아버지가 가족 안전용으로 쓰라며 보내준 차였다. 서아가 시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차량 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낯선 문구 하나를 보았다. 미성년 자산 보호 및 가족 안전 계정. 그 아래에는 지호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함께 등록되어 있었다. 얼마 전 가족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 장의 서류에 서명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정우는 회장님께서 지호군의 자산과 관련해 직접 양육자인 사모님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었다. 서아는 그저 손자의 미래를 챙기는 할아버지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자세히 읽어볼 여유도 관심도 없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호가 건강하게 크는 일이었으니까. 지호가 차고 문 앞에서 외쳤다. 엄마 할머니한테 내가 만든 카드 보여줄 거야. 서아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겠다.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빠르게 달라졌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도로가 통제될 수 있다는 재난 문자가 도착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서한은 제사를 간단히 마친 뒤 바로 서울로 돌아갈 생각으로 짐을 정리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진입로 절반이 눈에 묻혀 있었다. 그녀는 차고로 뛰어가 사륜구동 차량의 문을 열었다.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계기판에는 긴급운행 보안 인증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떴다. 장기간 미운행 상태에서 원격 보안이 활성화돼 있었고 최종 등록 소유자인 태준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된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서한은 즉시 그에게 전화했다. 신호가 3번 가다가 끊어졌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한 번 울리고 바로 거절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회의 중인가? 뒤에서 지호가 가볍게 기침했다. 서한은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차가웠다. 엄마, 괜찮아. 나 안 추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으로 들어가. 그녀는 3번째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4번째, 5번째도 같았다. 서한은 문자로 짧게 적었다. 지호와 산장에 갇혔어. 차, 인증번호가 필요해. 급해. 꼭 연락 줘.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전기가 꺼졌다. 리조트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벽난로 불빛이 넓은 거실을 따뜻하게 채웠고 테이블에는 리조트 셰프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놓였다. 창밖에 눈발이 거세지자 유라는 오히려 즐거운 듯 휴대전화를 들었다. 태준 씨, 여기서 봐. 민우랑 사진 한 장만. 태준이 아이 옆에 서려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서아. 화면에 이름이 뜨자 유라의 미소가 아주 잠깐 사라졌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태준의 반응을 살폈다. 태준은 통화를 거절하며 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다. 또 뻔하지. 어디냐고 묻거나 지호가 나 찾는다고 하겠지. 그래도 지호 일이라면 서하는 애를 핑계로 나를 붙잡는 버릇이 있어. 다시 전화가 울렸다. 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유라는 말리지 않았다. 3번째 벨이 울리자 태준은 아예 무음으로 바꿨다. 민우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에게 스키 고글을 보여주며 물었다. 아저씨, 내일도 탈 수 있어. 유라가 곧바로 아이를 바라봤지만 태준은 듣지 못한 척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못할 수도 있어. 바로 그때 리조트 매니저가 들어와 도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 여기 갇히는 거 아니야?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비서에게 전화했다. 근처에 움직일 수 있는 차량 있지? 비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회장님, 겨울구호재단 소속 특수구조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만 지금 산간 지원 대기 중입니다. 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쪽으로 보내. 전무님, 그 차량은 민간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배치하도록 지정된 차량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만류했지만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여기도 폭설이야. 내가 타고 있는 곳이 위험하면 그게 긴급 상황이지. 그래도 재단 차량을 사적으로 이동시키면 기록이 남습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보내. 전화를 끊은 태준은 창가로 걸어갔다. 흰 눈 아래 리조트 진입로에서 초록색과 흰색 문양이 들어간 차량 한 대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보였다. 측면에는 강성그룹 겨울나눔재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 차량이 원래 향하던 방향은 리조트가 아니라 산 아래 외곽마을이었다. 태준은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 그것은 단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자산 중 하나였다.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켜졌다. 부재중 전화 13통, 메시지 7개, 발신자는 모두 서하였다. 태준은 화면을 몇 초 바라보다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윤서아가 무슨 연락을 해도 연결하지 마. 무슨 일이든 본인이 해결하게 해. 나는 회의 중이라고 해.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뒤집었다. 유라가 와인잔을 내밀며 웃었다. 일 때문에 온 사람 맞아. 태준은 그 잔을 받아 들고 말했다. 나한테는 이것도 중요한 일이야. 그 순간
멀리 산속의 오래된 별장에서는 지호가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엄마의 손을 찾고 있었다. 서아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켠 채 지하 보일러실까지 내려갔다. 난방장치는 전기와 보조전원을 함께 사용했지만 오래된 비상 배터리는 얼마 버티지 못했다. 실내 온도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지호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서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외투를 두 겹 입히고 자기 패딩까지 덮어준 뒤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신호는 한 칸뿐이었다. 14번째, 전화, 거절. 15번째, 연결되지 않음. 16번째, 끊김. 엄마, 아빠 바빠. 지호가 힘없이 묻자 서아는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 지금 중요한 일 하는가 봐. 그럼 나중에 전화해도 돼. 아니야.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아이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아빠가 지호 목소리 들으면 힘날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서아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진정시키고 말했다. 태준 씨, 장난 아니야. 정말 급해. 지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 차만 움직이면 내려갈 수 있어. 인증번호 하나면 돼. 부탁이야. 한 번만 전화 받아줘. 메시지를 남기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지호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엄마, 응, 아빠, 나 때문에 화났어. 그 말에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밤 8시가 넘자 전화는 27통을 넘어섰다. 서아는 지역 구조대와 가까스로 연결됐지만 산길 여러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접근이 쉽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구조대원은 주변에 겨울구호재단 특수차량이 한 대 배치돼 있었으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 말에 서아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 차가 올 수 있나요? 아이가 심장질환이 있어요. 오래 추위에 노출되면 안 돼요. 구조대원은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0분 뒤 돌아온 연락은 달랐다. 죄송합니다. 해당 차량이 긴급 지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어디로 갔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정확한 사용 목적은 확인 중입니다. 통화가 끊기자 서아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산장을 뒤흔들고 있었다. 품 안의 지호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녀는 다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31번째, 32번째, 33번째. 어떤 것도 연결되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리조트 빌라 앞에는 조금 전 상간 지원 대기 장소를 떠났던 겨울 구호재단 차량이 도착해 있었다. 유라는 안도한 얼굴로 태준의 팔에 기대며 말했다. 역시 당신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 태준은 아이러니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휴대전화 화면에 떠오른 서아의 34번째 전화를 손가락 하나로 다시 거절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화면을 확인했을 때 숫자는 50을 향해 가고 있었다. 태준은 알림이 쌓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는 민우가 잠들어 있었고 유라는 소파 끝에서 태준에게 가족사진처럼 보이는 셋의 사진을 보여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반면 산장 안에서 서아는 지호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아이의 숨은 전보다 짧아졌고 손끝은 차가웠다. 서아는 마지막 남은 배터리를 확인한 뒤 다시 태준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이번에는 통화 대신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태준 씨, 나한테 화난 건 괜찮아. 내가 귀찮아도 괜찮아. 그런데 지호는 아니잖아. 당신 아들이잖아. 제발. 지호한테는 그러지 마. 그때 품 안의 아이가 아주 작게 눈을 떴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아빠한테 내가 전화해볼까? 서아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바깥에서는 눈이 계속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따뜻한 빌라의 탁자 위에서 전원이 꺼진 태준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산장 안의 온도는 자정을 넘기기도 전에 눈에 띄게 떨어졌다. 서아는 거실 한가운데 남아있던 작은 촛불 2개를 식탁으로 옮기고 침실에서 가져온 이불과 담요를 전부 지호의 몸 위에 겹겹이 덮었다. 휴대용 체온계는 이미 배터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보조 배터리 역시 휴대전화와 비상등을 번갈아 충전하느라 얼마 남지 않았다. 지호는 처음에는 춥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서아에게는 울음보다 더 무서웠다. 지호야, 엄마 봐. 그녀는 아이의 볼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우리 끝말잇기 할까? 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엄마가 먼저 해. 눈사람. 람보 아이가 힘없이 웃었다. 서아도 웃어주었다. 그건 반칙 같은데. 왜 엄마가 모르는 말이니까. 잠시 평범한 밤처럼 느껴졌지만 지호가 갑자기 가슴을 누르며 기침하자 서아의 미소는 곧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화면에는 태준에게 걸었던 통화가 길게 줄지어 있었다. 서아는 한참 그 이름을 바라보다 또다시 전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정말 전화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은 서아를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태준의 번호를 더 이상 누르지 않고 지역 구조 상황실에 다시 연결을 시도했다. 3번 끊긴 뒤 4번째에 겨우 사람이 받았다. 서아는 최대한 차분하게 주소와 지호의 상태를 설명했다. 7살이고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심한 건 아니지만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난방이 끊겼고 차도 움직이지 못해요. 수화기 너머의 대원은 산길 여러 곳에 차량이 고립돼 순서대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아는 곧바로 물었다. 아까 말씀하신 겨울구호재단 차량은요? 그 차량이 이 근처에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원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확인 중인데 원래 배정구역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데요? 민간 시설 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재단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아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 날씨에 구조차가 왜 민간 시설로 가요? 상대는 답하지 못했다. 그때 지호가 다시 심하게 기침했다. 서아는 급히 통화를 마치며 말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만 먼저 봐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지호에게 더 감싸주었다. 이제 자신이 추운지는 느껴지지도 않았다. 반면 리조트 별채에서는 난방이 지나칠 정도로 따뜻했다. 유라는 창가에 서서 폭설 때문에 내일 스키를 못할 것 같다며 아쉬워했고, 민우는 소파에 누워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다. 태주는 비서에게 전달받은 보고서를 대충 넘기다가 구조 차량이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차, 준비됐대. 그가 말하자 유라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정말 내려갈 수 있어. 도로 상황 더 나빠지면 새벽에 먼저 빠져나가자. 민우가 겁을 많이 먹었어. 혹시 여기 갇힐까봐. 유라가 아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태준 역시 민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전혀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지만 그는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싫지 않았다. 그때 비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무님 재단 쪽에서 차량 사용 목적을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산간지역 구조 요청이 밀려 있어서 원래 배치로 복귀시키라는 연락도 왔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승인했다고 해. 하지만 지금 지역 구조 상황실에서도 차량 위치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사고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가면 돼. 나머지는 재단에서 다른 차를 보내라고 해.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태준은 전화를 끊으며
자신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믿었다. 그의 기준에서 위험은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만 실체가 있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지호는 졸리다고 말했다.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안 돼. 조금만 더 엄마랑 얘기하자. 나 너무 졸려. 지호야, 우리 서울 가면 뭐 먹을까? 떡볶이. 매운 거 못 먹잖아. 그럼 안 매운 거. 아빠는 서아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가 바로 후회했다. 그러나 지호는 한참 눈을 깜빡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스위스에서 맛있는 거 먹겠지. 서아는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태준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아직도 지호가 아무 의심 없이 아빠를 믿고 있다는 것이 더 아팠다. 엄마, 응. 내가 아빠한테 자꾸 전화해서 화난 거야. 서아는 즉시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절대 아니야. 지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아빠가 안 봤잖아. 그 말 앞에서 서아는 더 이상 좋은 아빠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빠가 지금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야. 뭘 지호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지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한테는 처음부터 그랬어. 그제야 아이가 안심한 듯 서아의 품으로 조금 더 파고들었다. 아침이 밝아도 눈은 그치지 않았다. 산장의 창문 절반 이상이 눈에 묻혔고 현관문은 바깥에서 밀려든 눈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서아는 남아있던 따뜻한 물을 조금씩 지호에게 먹였고 응급약 복용 시간을 확인했다. 지호는 전날보다 분명히 말이 느려졌고 몸을 떨 힘조차 없는 듯했다. 구조대에서는 몇 시간마다 연락이 왔다. 접근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눈사태 위험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는 속도가 늦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던 중 한 대원이 다시 겨울구호재단 차량 이야기를 꺼냈다. 보호자분, 아까 말씀하신 차량은 현재 리조트 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리조트요? 네. 정확한 지시 경위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원래 이 권역 지원 차량이었습니다. 어느 리조트인데요. 대원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서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바로 태준이 몇 달 전 그룹 임원 행사 때문에 다녀왔다고 말했던 곳이었다. 그리고 오늘 스위스에 있어야 할 남편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야 하는 장소였다. 서아는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 차량을 누가 불렀는지도 기록에 남나요? 재단 쪽 운행 기록에는 남을 겁니다. 서아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다. 그것은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조각 하나가 갑자기 손에 잡힌 사람의 표정이었다. 같은 아침 리조트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던 태준은 비서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았다. 재단본부가 차량 복귀를 요구하고 있었고 산간 고립 신고가 예상보다 많아졌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은 잠시 짜증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봤다. 우리가 먼저 내려가면 바로 돌려보내. 전무님 리조트 측에서는 일반 차량도 대기하면 오후쯤 도로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는 명백한 뜻이 담겨 있었다. 굳이 구조차를 계속 붙잡아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유라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우의 목도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혹시 도로 다시 다치면 어떡해? 민우가 추위에 약한 거 알잖아. 태준은 결국 비서에게 말했다. 차 그대로 대기시켜. 그때 민우가 태준의 코트를 잡으며 물었다. 아저씨, 우리 오늘 집에 가.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민우야, 아이는 어리둥절했다. 왜 엄마가 아저씨라고 하랬잖아. 옛날에는 유라는 재빨리 아이의 말을 끊었다. 잠이 덜 깨서 그래. 태준은 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질문하는 순간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닌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늘 사실보다 자신에게 편리한 가능성을 선택했다. 그날 오후 지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고 말끝이 자꾸 끊겼다. 서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아이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갈 준비까지 했다. 하지만 구조대원은 전화로 절대로 이동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시야가 거의 없고 눈이 허리 이상 쌓인 구간이 있어 오히려 길에서 쓰러질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었다. 서아는 결국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지금껏 어떤 문제든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갇혔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태준의 번호가 가장 위에 있었다. 그녀는 한참 바라보다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음성 메시지함을 열었다. 태준 씨.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말했다. 이 메시지를 언제 들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호가 계속 당신을 찾고 있어. 나한테 화가 난 거라면 나중에 얼마든지 화내. 하지만 왜 아이까지 외면했는지는 나도 이제 모르겠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혹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꼭 기억해. 메시지를 저장한 서아는 그날 처음으로 태준에게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두 번째 밤이 찾아왔을 때 지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서아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계속 이름을 불렀다. 지호야, 엄마 봐. 눈 감으면 안 돼. 엄마, 응, 여기 있어. 할머니도 여기 있어. 서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아이가 말한 할머니는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던 서아의 어머니였다. 응, 할머니도 지호 걱정해서 보고 계실 거야. 그럼 안 무섭겠다. 엄마도 있잖아. 응. 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작게 물었다. 아빠는 언제 와? 서아의 목이 막혔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잠시 후 지호가 스스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다. 아빠한테 내가 해볼래. 서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화면을 켜주었다. 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아빠 이름을 눌렀다.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다. 지호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눌렀다. 아빠, 목소리는 너무 작아 잡음 사이로 묻힐 정도였다. 아이는 다음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갑자기 기침을 하며 휴대전화를 놓쳤다. 녹음은 그 한마디를 남긴 채 멈췄다. 서아는 떨어진 전화기를 주워들면서도 그것이 훗날 태준에게 남게 될 마지막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구조대가 산장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다. 멀리서 엔진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을 때 서아는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지호를 품에 안은 채 거의 기어서 문 쪽으로 갔다. 눈을 밀어내며 들어온 대원들이 두 사람에게 담요를 씌우고 상태를 확인했다. 아이 먼저 옮깁니다. 다면. 누군가 지호를 데려가려 하자 서아는 본능적으로 놓지 않았다. 제가 같이 갈게요. 같이 가실 겁니다. 손만 놓아주세요. 그녀는 몇 번이나 아이 이름을 부르며 구조차에 올랐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의료진이 지호의 상태를 확인했고 서아는 옆자리에서 아이의 차가운 손을 계속 붙잡았다. 지호야, 서울 가면 떡볶이 먹자. 엄마가 안 매운 걸로 사줄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아빠한테도 얘기하자. 엄마가 이번엔 꼭 얘기할게. 그 순간 서아는 자신이 왜 마지막까지 태준을 문장 안에 넣고 있는지 깨달았다. 8해 동안 만들어온 습관이었다.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생각. 깨진 가족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 서아는 지호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며 처음으로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래 잘못 생각했어.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서아는 응급진료실 밖 의자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도 정리하지 못한 채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직원이 보호자 정보를 확인했고 가족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아는 자동적으로 태준의 이름을 말하려다 멈췄다. 없습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다. 아이 아버지께는 연락하지 않으시겠어요?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이미 충분히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의사가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을 때 서아는 첫 문장만 듣고도 결과를 알아차렸다. 지호는 장시간 저체온 상태에 있었고 기존 심장 상태까지 겹쳐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설명은 길지 않았다. 서아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제가 들어가 봐도 되나요? 그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침대 위에 누운 지호는 마치 잠든 것처럼 작았다. 서아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차가워진 손을 잡았다. 엄마가 미안해. 한참 후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시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나를 붙잡아 두게 하지 않을게. 그날 저녁 가족 변호사 박정우가 병원에 도착했다. 연락을 받은 것은 태준이 아니라 구조대와 병원 행정 절차를 통해서였다. 정우는 서아 앞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가 먼저 물었다. 박 변호사님, 강성그룹 겨울나눔재단 차량 운행 기록 제가 요청하면 보존할 수 있나요? 뜻밖의 질문에 정우가 눈을 들었다. 가능은 합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호가 갇혀있던 지역, 가까이에 있던 구조차가 갑자기 리조트로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리조트요. 태준 씨가 간 곳일 수도 있어요.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서아는 주머니에서 거의 방전된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화면에는 태준에게 건 50번 이상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것도 전부 보존해주세요. 문자 음성 메시지, 차량 인증 요청 기록까지 하나도 지워지지 않게요. 정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자 서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혼 준비해주세요.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태준 씨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기 발로 돌아올 때까지요. 그날 밤 리조트의 따뜻한 침대에서 잠든 태준은 여전히 휴대전화 전원을 켜지 않았다. 자신이 돌아가면 지호에게 선물 하나를 사주고 서아에게 적당한 핑계를 대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강태준이 서울로 돌아온 것은 지호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오후였다.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켰고 쏟아지는 알림을 보며 처음에는 짜증부터 냈다. 부재중 전화 문자, 회사 내부 연락 법무팀에 긴급 호출이 한꺼번에 밀려 있었다. 그러나 서아의 이름은 더 이상 새 알림에 없었다. 태준은 그 사실이 이상하게 거슬렸다. 평소라면 자신이 연락을 끊고 사흘이나 지나면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을 사람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물었다. 윤서아가 왜 연락이 없어? 비서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지호는 학교 방학이라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여전히 침묵이 이어지자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묻잖아. 그제야 비서가 겨우 말했다. 전무님, 법무법인으로 먼저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묻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큰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공포가 현실이 될 것 같았다. 1시간 뒤 그는 박정우 앞에서 지호의 사망진단서를 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태준은 종이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 지호는 심장병도 심한 편 아니었어. 정우가 낮게 대답했다. 저체온 상태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정우는 잠시 태준을 바라봤다. 사모님이 50번 넘게 연락하셨습니다. 그제야 태준의 시선이 통화 기록으로 내려갔다. 첫 번째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자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두 번째에서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세 번째에서 지호의 기침 소리가 들리자 그는 갑자기 일어나 노트북을 덮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태준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계속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서아는 원래 별일 아닌 것도 크게 생각해요.
지호가 조금만 기침해도 병원 데려가고 내가 회의 중이어도 계속 전화하고. 태주는 말을 이어가다가 스스로 멈췄다. 정우의 얼굴에는 비난이 없었다. 오히려 그 무표정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태주는 탁자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건 뭐예요? 윤서아 씨가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혼 얘기를 한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애장례도 치르기 전에.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부두문은 장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뭐라고요? 사모님이 조용히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인 나를 빼고 연락은 했습니다. 정우가 통화 기록을 가리켰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호의 마지막 순간뿐 아니라 장례까지 놓쳤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서아는 그날 오후 오래 살던 한남동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호의 방에 남아있는 장난감과 책을 당장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어머니가 생전에 소유했던 작은 아파트에 머물며 박정우가 보내온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지호가 산장에 가져갔던 파란색 자동차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였지만 서아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울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정우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다. 재단 차량은 폭설 당일 오후 6시 17분에 원래 대기구역을 이탈했습니다. 이동 승인은 강태준 전무명의의 지시로 입력됐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멈췄다. 직접요 비서를 통해 전달됐지만 최종 승인 코드는 전무님 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차량 이동 경로가 나타났다. 산장과 멀지 않은 지원 거점에서 출발한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 리조트로 향한 기록이었다. 서아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구조대에서 말했어요. 우리 근처에 있던 차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하나 있습니다. 리조트 빌라 숙박비와 직원 인건비 일부가 해외사업본부 접대비로 처리됐습니다. 서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누가 묵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처음으로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중에 태준 씨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만 필요해요. 태준이 서아를 찾아낸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그는 경비실에서 방문을 거절당한 뒤 거의 1시간 동안 주차장에 서 있었고 결국 정우에게 연락해 겨우 10분의 면담을 얻어냈다. 서아가 로비에 내려왔을 때 태준은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사흘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다. 그러나 태준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울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서아야. 그가 다가가려 하자 서아는 한 걸음 물러났다. 거기서 말해. 왜 장례를 나 없이 했어? 입 밖으로 나온 첫 문장이 그것이었다. 서아의 눈이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그게 지금 당신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말이야.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난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전화 내용도 못 받고 휴대폰도 꺼놨었어. 알아. 뭐, 당신이 꺼놨다는 것도 알아. 서아는 가방에서 인쇄된 통화 기록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여기 보면 나와. 앞부분은 거절. 뒤에는 전원 꺼짐. 태준이 종이를 받지 않자 그녀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처음엔 한 번만 받아달라고 했어. 그 다음엔 차 인증번호만 보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엔 구조차라도 알아봐 달라고 했어. 마지막에는 그냥 지호 목소리라도 들어달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강태준, 내가 몇 번을 전화했어야 했어. 태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50번으로 부족했어. 100번이면 받았을까. 태준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서아야, 나도 지호 아빠야. 그 말이 떨어지자 서아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질 듯 일그러졌다. 그 말 하지 마. 나도 지금 미칠 것 같아. 하지 말라고. 내가 지호가 죽길 바랐겠어.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난 그냥 네가 또 나를 붙잡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 일이 끝나면 연락하려고 했고 돌아와서
지호한테 선물도 사주려고 했어. 순간 서아가 웃었다. 너무 짧고 텅 빈 웃음이었다. 선물 태준이 멈췄다. 지호가 그날 원한 건 장난감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어. 아빠가 전화 한번 받아주는 거였어. 서아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도 말하잖아. 몰랐다고. 내가 평소에도 걱정이 많았다고. 결국 당신은 아직도 나한테 이유를 찾고 있는 거야. 내가 전부 잘못했다고 하면 돼. 뭐든 할게. 병원에 기부하든 재단을 만들든 지호 이름으로 뭘 하든. 서아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감정이 사라졌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돈으로 뭔가 만들 생각부터 하지 마. 지호는 이미 없어. 그리고 이혼 서류를 태준 쪽으로 밀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여기 서명해. 태준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왜 당신도 제정신 아니야. 나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해. 나는 지난 8회를 후회하고 있어. 서아야,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알고도 지호 때문에 참았어. 태준의 눈빛이 굳었다. 서아는 처음으로 그것을 직접 입 밖에 냈다. 몰랐을 줄 알았어. 출장이 아니었던 것도 알아. 지금 어디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걸 왜 조사해? 내 남편의 외도 때문에? 아니야. 서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호가 죽던 날 우리 근처에 있어야 했던 겨울 구호재단 구조차가 리조트로 갔어.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당신이 보냈지. 태준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유라와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충분했다. 서아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식었다. 그래서 내 아이 쪽에서 차를 빼갔어. 그때는 네가 거기 있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야. 그 차량은 당신 개인차가 아니었어.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설명하지 마. 기록에 설명해. 그날 밤 태주는 회사로 돌아가 비서를 불렀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낮게 물었다. 그날 차량 지시기록 누가 볼 수 있어? 비서의 얼굴이 굳었다. 재단 운영팀과 감사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삭제는. 비서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이 눈을 들자 그는 똑바로 말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삭제를 시도하시면 그 기록도 남습니다. 내가 삭제하라고 했어. 아닙니다. 짧은 침묵 뒤 비서는 USB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라 출력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전무님, 저는 당시 차량이 구조 지원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태준이 그를 바라봤다.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겠다는 거야. 제가 책임을 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과 전무님 지시가 모두 내부 메신저와 통화 시스템에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비서는 숨을 삼킨 뒤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감사실에서 자료 보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가 요청했어? 윤서아 씨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 순간 태준은 처음으로 서아가 단순히 분노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순서대로 길을 막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박정우는 서아에게 또 다른 서류처를 가져왔다. 표지에는 지호의 이름과 함께 미성년 주주, 재산관리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아는 낯익은 서명을 발견했다. 몇 달 전 회장이 불러 직접 확인해달라고 했던 서류였다. 이건 왜 지금 가져오셨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지호군의 사망으로 재산 승계와 의결권 관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호에게 재산이 그렇게 많았나요? 정우는 즉답하지 않고 서류 몇 장을 넘겼다.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손자 명의로 일부 지분을 신탁 형태로 관리해 오셨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태준 씨도 알고 있나요? 지호군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까지 모두 알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아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바라봤다. 직접 양육자 및 법정 대리인 확인. 몇 달 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던 문구였다. 회장님이 왜 저한테 직접 서명하라고 하셨던 거죠?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회장님께서 한 말씀은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서류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도 아직 그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지호가 사라진 뒤에도 아이의 이름으로 남겨진 무언가가 자신을 또 다른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다. 한편 유라는 태준의 전화를 3번 연속 받지 않았다. 4번째가 되어서야 연결됐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지금 기자들이 리조트 얘기를 알아보는 것 같아. 당분간 만나지 말자. 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다.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민우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우 얘기는 지금 왜 해? 그날 당신이 애가 위험하다고 해서 내가 차까지 불렀잖아. 내가 구조 차량을 빼오라고 한 적은 없어. 유라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알아서 한 일이잖아. 최유라, 태준 씨 나까지 엮지 마. 통화가 끊기기 직전 태준이 물었다. 민우, 친부 얘기, 이제는 정확히 해.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몇 초 뒤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지금은 그 얘기할 때 아니야. 태준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처음으로 자신이 유라에게서 듣고 싶었던 답을 실제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민우가 자기 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도 아니라는 말도 유라는 확실히 한 적이 없었다. 태준은 스스로 가능성을 만들고 스스로 믿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위해 구조차까지 움직였다. 그날 저녁 서아는 다시 박정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자료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통화기록 음성 메시지, 보존 확인서, 긴급 시동, 인증 요청 내역, 겨울 구호재단, 차량 운행 기록, 리조트, 비용 처리 내역,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조각들이 하나의 시간선 위에 놓이고 있었다. 정우가 물었다. 이걸 어디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호가 산장에서 물었던 말이 들리는 듯했다. 아빠, 나 때문에 화났어. 그녀는 눈을 뜨고 대답했다. 태준 씨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정우는 말없이 기다렸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자기 회사니까, 곧 회장이 될 사람이니까 구조차 하나쯤 마음대로 돌려도 되는 건지. 그녀는 지호 이름이 적힌 재산 서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아니었다면 이번에는 아무도 돈이나 집안 이름으로 덮지 못하게 할 거예요. 바로 그때 정우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들어왔다. 그는 내용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었다. 사모님, 왜요 회장님? 유언 관련 보관 서류 중에서 지호군 지분에 별도 조건이 붙어 있다는 확인이 왔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우가 낮게 덧붙였다. 단순 상속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 승계안을 확정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 강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사회이사들과 주요 주주감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강태준은 가장 앞쪽 자리에서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지호의 죽음과 리조트 이용 사실이 내부에 퍼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언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태준은 이것을 가족사와 내부 행정상의 실수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회의 전날까지도 그는 몇몇 이사에게 전화를 돌렸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구조차 문제를 묻자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폭설 당시 긴급하게 판단한 이동이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같은 확신이 있었다. 자신의 행동은 잘못이라 해도 교정 가능한 종류의 잘못이라는 확신이었다. 돈으로 보상하고
직책 하나 잠시 내려놓고 시간을 보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문이 열렸고 박정우 변호사와 함께 윤서아가 들어왔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아야, 여긴 왜 왔어? 서아는 그를 보지 않고 정우에게만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가 회의 의장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고 강지호 군 보유지분 의결권 대리인 자격으로 윤서아 씨가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대리인 정우는 미리 준비한 봉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고 강성호 회장님의 별도 유언 집행 조건과 지호 군명의 신탁 지분에 관한 자료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굳었다. 그는 지호가 그룹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미리 증여한 목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지호가 미성년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알지 못했다. 정우가 봉인을 뜯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고 강지호 군에게 귀속되는 강성그룹 주요 계열사 통합의결권 지분은 총 12%입니다. 해당 지분은 성년 전까지 신탁 관리하며 지호 군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사망할 경우 그 의결권은 부친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순간 태준의 손이 멈췄다. 정우는 다음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직접 양육을 지속한 법정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 해당 조건의 직접 양육자는 윤서아 씨로 확인됩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커졌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친부인데 왜 내 권리가 없어?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소유권과 의결권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알았습니까? 현재 회장님도 조건 전체를 공개받지 못하셨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독립적인 유언 집행 조항이었습니다. 그제야 태주는 몇 달 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지호를 네 경력표처럼 생각하지 마라. 아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봐라. 당시 그는 그 말을 잔소리로 흘려들었다. 서아는 자신의 앞에 놓인 의결권 확인서를 한동안 바라봤다. 12%라는 숫자가 자신에게는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숫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지호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자신이 그것을 행사하게 된 이유는 지호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앞을 바라봤다. 의장이 물었다. 윤서아 씨, 오늘 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겠습니까? 서아는 짧게 대답했다. 네. 태준이 그녀를 쳐다봤다. 서아야,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여기서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 회의실 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아는 그제야 처음으로 태준을 바라봤다. 지호가 죽은 건 우리 집안 문제였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런데 구조용 차량을 빼서 리조트로 보내고 그 비용을 회사 접대비로 처리한 순간부터는 아니야. 태준이 이를 악물었다. 차량거는 내가 이미 설명했잖아. 거기도 폭설이었어.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어. 서아가 정우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화면에 차량 이동 기록이 나타났다. 오후 5시 52분 산간 지원 거점 대기, 6시 17분 강태준 승인 코드에 의해 긴급 이동, 6시 55분 리조트 도착. 그 아래에는 같은 시간대 해당 권역에서 접수된 구조 요청 건수가 표시돼 있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산장 신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 감사위원장이 추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다. 폭설 당일 그 차량은 산간마을 3곳과 고립가구 여러 곳을 지원하도록 지정돼 있었고, 갑작스러운 이탈 때문에 다른 차량의 동선이 재조정되면서 몇 건의 구조가 지연됐다. 다행히 다른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단정은 할 수 없었지만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단 자산을 특정 개인의 편의를 위해 이동시킨 사실 자체는 분명했다. 태준이 반박했다. 리조트도 도로가 통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있었고. 감사위원장이 물었다. 현장에서 구조 요청이 접수됐습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리조트 관리 기록상 해당 별채에는 정상 전력과 난방이 유지되고 있었고 비상 식량과 의료 인력도 배치돼 있었습니다. 일반 투숙객들은 그대로 숙박을 계속했습니다. 태주는 이번에는 서아를 보며 말했다. 내가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어.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게 변명이 되는 줄 알아. 모르고 한 일이잖아. 그래. 당신은 늘 몰랐지. 서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왜 전화했는지도 몰랐고 지호가 얼마나 추웠는지도 몰랐고 그 차가 누구를 위해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상하네. 당신이 알고 싶지 않은 건 언제나 당신 책임 밖으로 밀려나더라. 태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문장은 그가 며칠 동안 반복했던 모든 변명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정우는 다음으로 내부 메신저와 통화 기록의 보존본을 제출했다. 화면에는 비서가 태준에게 보낸 문장이 그대로 나타났다. 재단 차량은 산간 구조 지원 우선 배치 차량이며 임해 이동 시 기록이 남는다는 경고. 그 아래에는 태준의 답변이 있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보내. 이어서 휴대전화 기록이 나타났다. 서아의 전화가 들어오던 시간과 태준이 차량 이동을 지시한 시간이 겹쳐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서의 진술 확인서가 읽혔다. 태준이 서아의 연락을 연결하지 말고 본인이 해결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은 곧바로 비서를 돌아봤다. 너까지 일해. 비서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전무님, 저는 사실대로 기록한 겁니다.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그래서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차량을 보내면 안 된다고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결정까지 제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태준 편에 서 있던 몇몇 이사들까지 침묵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순간들마다 누군가가 남긴 기록이 이제 반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리조트 비용 내역을 제출했다. 빌라 전체, 대관료, 전용 식사, 스키 강습 차량 운영비 일부가 해외 파트너 접대 및 전략회의 비용으로 분류돼 있었다. 의장이 태준에게 물었다. 실제 외부 파트너가 참석했습니까? 태준은 턱을 굳혔다. 아닙니다. 회사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까? 개인 일정이 일부 섞였습니다. 감사위원장이 곧바로 말했다. 일부가 아니라 제출된 투숙 명단상 전무님과 최유라 씨 동반 미성년자 외에 회사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비용은 돌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서아가 그를 바라봤다. 그 문장이 너무도 태준다워서 오히려 놀랍지도 않았다. 아직도 모르겠어. 그녀가 물었다. 뭘 당신은 계속 돌려놓겠다고 말해. 돈도 돌려놓고 차도 돌려보내고 자리도 잠깐 내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호는 못 돌려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일부 이사들은 형사적 책임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승계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공익재단 자산의 사적 이용과 비용 허위 처리가 이미 경영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맞섰다. 태준은 이때까지도 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기존 우호 지분만 유지된다면 간신히 승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2%가 서아에게 넘어오면서 의장이 최종 표결을 선언했다. 서아의 차례가 왔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몇 초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8해의 결혼 생활 지호가 태어났던 날, 가족 사진 속 웃음, 반복된 거짓말, 산장에 남겨진 50통의 전화가 그 짧은 침묵 안에 겹쳐 있었다. 태준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이것까지 하면
정말 끝이야. 서아는 잠시 지호의 이름이 적힌 의결권서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 우리한테 끝은 이미 왔어. 그녀는 승계한 반대에 표를 던졌다. 결과가 발표되자 태준의 공식 승계안은 부결됐다. 이사회는 그의 주요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겨울나눔재단 차량 사용과 비용 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필요하면 관련 기록을 관계기관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태준은 한동안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회의실 사람들이 하나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서아에게 다가갔다. 만족해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뭐가? 나 이렇게 만드는 거 지호일 때문에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꼭 회사까지 뺏어야 했어.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서 뭘 뺏었다고 생각해? 내 자리. 그 자리가 아직도 당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태준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지금 지호 지분으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 순간 서아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이름 함부로 쓰지 마. 그녀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지호가 남긴 힘으로 내가 한 건 당신을 벌준 게 아니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막은 거야. 그리고 돌아섰다. 태준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의 마지막 충격은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던 순간 한 변호사가 그를 불러 세웠다. 옆에는 최유라가 서 있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유라는 평소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태준은 그녀를 보는 순간 분노부터 치밀었다. 지금까지 연락도 안 받다가 여긴 왜 왔어? 유라는 대답 대신 변호사에게 서류 봉투를 받았다. 나도 정리할 게 있어서. 뭘 정리해? 리조트 일은 당신이 결정한 거야. 나는 구조 차량이 재단 소유인지도 몰랐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태준이 헛웃음을 쳤다. 그래서 이제 전부 나 혼자 했다고 사실이잖아. 태준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태준은 낮게 물었다. 민우, 내 아들이야.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라는 눈을 피했다. 태준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정확히 말해. 내 아들이냐고. 유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봉투를 그의 손에 건넸다. 아니, 태준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봉투 안에는 몇 달 전 이미 시행된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들어있었다.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없음. 짧은 문장이었다. 태준은 종이를 읽고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유라를 바라봤다.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확실히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나한테? 내가, 민우가 당신 아들이라고 말한 적 있어. 유라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냉정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 생각했잖아. 내가 아니라고 굳이 말하지 않은 건 맞아.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머릿속에서 눈 덮인 리조트 풍경이 되살아났다. 유라가 민우의 목도리를 매주던 모습, 자신이 구조차를 보내라고 명령하던 순간, 화면 위에 쌓이던 서아의 전화, 그리고 산장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지호. 태준의 손에서 검사 결과가 떨어졌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후계자가 될 줄 알았으니까 나도 미래를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나까지 당신 선택에 책임을 질 생각은 없어. 그녀가 변호사와 함께 돌아서자 태준은 붙잡지도 못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실이 완전한 모양을 갖췄다. 그는 자신의 친아들이 50번 넘게 도움을 청하던 밤, 혈육도 아닌 아이를 보호한다는 착각 속에서 구조차를 빼앗아갔다. 태준은 벽에 손을 짚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회장 자리가 아니었다. 강태준이 대표이사실에서 짐을 빼던 날, 창밖의 서울은 지나치게 평온했다. 이사회는 그의 주요 직무를 정지했고 외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계열사 의사결정에서 배제했다. 겨울나눔재단 차량 운용과
리조트 비용 처리 자료는 관계기관에도 넘겨졌고 그룹 안에서는 더 이상 그를 차기 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비서들이 그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임원들이 그의 표정을 살피던 공간에서 이제 태주는 혼자 서랍을 비우고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서아에게 건 전화 기록이 끝없이 쌓여 있었다. 처음 10통은 설명하려고 걸었다. 그 다음 20통은 만나달라고 걸었다. 그 뒤부터는 자신도 왜 전화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었고 어느 날은 지호 사진을 보다가 무작정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첫 통 이후 서아의 번호에서는 단 한 번도 연결음이 들리지 않았다. 차단된 번호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도 계속 걸었다. 예전에는 서아가 50번 전화한 것이 귀찮아서 휴대전화를 껐다. 이제 자신이 100번을 걸어도 상대방은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태준을 미치게 했다. 그는 책상 서랍 맨 안쪽에서 지호가 유치원 때 그려준 그림 한 장을 발견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준은 그림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아는 그 시기에 태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호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12% 의결권을 이용해 경영권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겨울나눔재단 운영위원회에 외부 감사와 차량 배치 기준 개편을 요구했고 긴급 구호 차량이 임원 개인의 지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중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서아 씨가 원하시면 이 지분으로 이사회에서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아는 잠시 지호 이름이 적힌 자료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이건 제가 얻은 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의결권자는 윤서아 씨입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요. 지호가 살아있었다면 언젠가 자기 판단으로 써야 했을 권리니까. 그녀는 단 하나의 조건만 강하게 요구했다. 재단의 모든 구조 장비는 사고 위험도와 현장 요청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며 어떤 임원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게 할 것. 그것은 복수보다 훨씬 오래 남을 결정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박정우가 말했다. 지호 군도 좋아했을 겁니다. 서아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 끝 창문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왔다. 잠시 뒤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좋아하기보다 몰랐으면 좋았을 일이죠. 그런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이 이익동했음 이익히 낸늘은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조용히 끝났다. 태주는 처음에는 서명을 거부했지만 몇 주 뒤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는 듯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마지막 조정 자리에서 그는 서아에게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서아는 잠시 고민하다 받아들였다.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자 태주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서아가 먼저 말을 꺼냈을 것이다. 괜찮냐고 물었을 것이고 커피라도 따라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기다렸다. 결국 태준이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아.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매일 그날을 생각해 내가 첫 전화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10번째라도 받았으면, 차를 돌려보냈으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도 지호 보고 싶어. 그 말에 서아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말했다. 보고 싶을 수 있어. 당신도 아빠였으니까.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주 작은 희망이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서아는 이어 말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 희망은 곧 사라졌다. 서아야, 평생 나를 미워할 거야. 미워하는데도 힘이 들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당신 미워하는데 내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아. 미움조차 끝났다는 말은 자신이 서아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뜻처럼 들렸다. 최유라는 오래 버티지 않았다. 친자 확인 결과가 알려진 뒤 그녀는 자신과 민우가 태준의 의사결정 과정과 무관했다는 입장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고 리조트 체류비 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태주는 한번 그녀를 찾아갔다.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왜 자신을 속였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유라는 카페 창가에 앉아 태준을 보자마자 말했다. 민우 앞에서는 아무 얘기 하지 마. 태준은 맞은편에 앉지도 않은 채 물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응. 내가 민우를 내 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라는 잠시 침묵했다. 알았어. 그런데 가만히 있었고 당신도 묻지 않았잖아. 태준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듣고 싶은 답을 기다린 거겠지. 유라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그리고 나는 그걸 이용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뜻밖의 인정해. 태준이 멈칫했다. 그러나 유라는 곧 덧붙였다. 하지만 서아 씨 전화를 거절한 건 당신이야. 구조차를 부른 것도 당신이고 그 책임까지 나한테 주지 마.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었지만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유라를 미워하면 조금 편해질 줄 알았다. 모든 것을 그녀의 거짓말 탓으로 돌리면 지호를 잃은 이유도 단순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 유라는 거짓말을 이용했고 자신은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서 믿었다. 그리고 결정은 매번 자신의 손으로 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서아는 지호의 방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지만 어느 날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 책과 장난감을 하나씩 정리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호가 사용했던 물건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파란색 자동차 장난감 하나만은 상자에 넣지 못했다. 산장에 갈 때도 지호가 가방 속에 넣어갔던 것이었다. 자동차를 손에 쥐자 오래전 목소리가 떠올랐다.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거야. 서아는 결국 바닥에 앉아 한참 울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왜 그 산장에 갔을까? 왜 더 일찍 이혼하지 않았을까? 왜 태준이 좋은 아빠라고 계속 아이에게 말했을까?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다른 선택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박정우에게 소개받은 상담사는 그녀에게 어떤 선택도 과거를 다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서아는 오랫동안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호가 남긴 학교 일기장을 읽게 됐다. 거기에는 엄마는 내가 아플 때 밤새 안 잔다고 적혀 있었다. 그 한 줄 앞에서 서아는 다시 무너졌다. 자신이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서아는 태준의 잘못과 자신의 후회를 더 이상 같은 저울에 올려놓지 않았다. 1년이 지나 다시 눈이 내렸다. 지호의 첫 번째 기일을 앞두고 태준은 박정우를 통해 묘지 방문 시간을 물었다. 서아는 짧게 답했다. 같은 시간에는 오지 말아달라고. 태준은 다시 요청했다. 멀리서라도 보겠다고 했다. 서아는 이번에는 답하지 않았다. 기일 아침, 그녀는 지호가 좋아했던 꽃과 파란 자동차를 들고 묘지로 향했다. 눈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산책로 옆 나무 위로 흰빛이 얹혀 있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비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조금 전에 강태준 씨가 왔습니다. 서아의 걸음이 멈췄다.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아는 멀리 입구 쪽을 바라봤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눈 속에 서 있었다. 예전의 태준이라면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장소에서 누군가 자신을 막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비 직원과 실랑이도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멀리서 한 번 마주쳤다. 태준이 한 걸음 움직이려 했지만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준은 그대로 멈췄다. 서아는 혼자 지호의 묘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7살이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다. 서아는 눈을 털어내고 작은 자동차를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지호야, 엄마 왔어. 처음에는
평범하게 이야기했다. 인공공포 초미니 슬럼은 학교 친구였던 준서가 벌써 키가 많이 컸다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내 사진을 아직 사무실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 내 이름으로 운영 규칙이 바뀌어서 올해는 구조 차량이 한 번도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러다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다. 엄마도 잘 지내려고 하고 있어. 아직 완전히 잘 지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 서아는 장갑 낀 손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쓸었다. 네가 없는데 내가 웃어도 되는지 한동안 몰랐어.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엄마가 계속 사는 게 너를 잊는 건 아니더라.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매일 안 하려고. 마지막까지 엄마가 너 안고 있었잖아. 그건 기억할게. 바람이 약하게 지나갔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입구에서 기다리던 태준의 휴대전화에 그때 낯선 번호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병원 기록관리팀이었다. 몇 달 전 서아 측 요청으로 산장에서 회수한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원하던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은 음성 파일 하나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가족에게도 전달됐으며 친부인 태준에게 역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태준의 손이 굳었다. 파일 길이는 불과 11초였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봤다. 이미 수없이 들었던 서아의 음성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차 인증번호를 달라는 목소리, 지호가 숨쉬기 힘들다는 목소리, 제발 한 번만 받아달라는 목소리. 그때마다 자신은 휴대전화를 뒤집었다. 몇 분이 지나서야 태준은 이어폰도 끼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바람 같은 잡음만 들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숨소리 뒤에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 한 단어였다. 그 뒤로 아이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파일은 끝났다. 태준은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했다. 다시 재생했다. 아빠. 또다시 눌렀다. 아빠. 세 번째가 되자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태준은 눈 위에 무릎을 꿇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다. 지호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보다 더 잔인한 것은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난다는 것이었다. 따뜻한 빌라, 와인잔, 벽난로, 유라가 보여주던 사진, 그리고 진동을 꺼버리던 자신의 손. 그는 눈 속에서 휴대전화를 주워 다시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듣지 못하고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다. 아빠가 미안해. 몇 미터 떨어진 묘역에서 돌아 나오던 서아도 멀리 주저앉은 태준을 보았다. 순간 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손에 들린 전화기와 무너진 모습을 보고 어렴풋이 짐작했다. 예전의 서아였다면 다가갔을지도 몰랐다. 아무리 미워도 혼자 울게 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손에 남아있던 지호의 작은 장갑 한 짝을 가방 안에 넣고 다시 걸었다. 태준의 슬픔은 이제 태준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서아가 입구를 지나갈 때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눈발에 얼굴이 엉망이었다. 그는 그녀를 부르려고 입을 열었다. 서아야. 그녀가 잠시 멈췄다. 태준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찾지 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자신도 고통스럽다는 말도 모두 너무 늦었다. 서아는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본 뒤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지호한테만 미안해해. 그리고 돌아섰다. 태준은 따라가지 않았다.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서아는 눈 내리는 길을 혼자 내려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더 이상 잘못된 결혼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이미 무너진 가족의 모양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었다. 태준은 한참 뒤까지 묘지 입구에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 속 11초짜리 파일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도 가장 높은 자리도
자신이 가진 어떤 권력도 그 11초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다. 한때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 늦으면 보상하면 되고, 상처를 주면 선물을 사면 되고, 잘못된 결정은 더 좋은 결정으로 덮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강태주는 마침내 알았다.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다시 받을 수 없는 전화가 있고, 아무리 늦게 후회해도 다시 들을 수 없는 대답이 있다는 것을. 눈 속에 묻힌 휴대전화에서 지호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흘러나왔다. 아빠.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도, 그 이후의 수많은 날에도 그 부름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